그 상자나 들고 나가. 썩은 장보니까 태워버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던 그날, 저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말했죠. 엄마 말대로 해. 이제 너 알 일 없어. 헛간 구석에 쌓인 먼지투성이 상자. 그 안에는 30년 된 회계 장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걸 끌어안고 집을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낡은 종이 뭉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거요. 버려지려던 상자 안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땅, 모든 건물, 모든 통장에요. 이건 제가 쫓겨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선택받은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경입니다. 올해 48이에요. 이 나이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소 여물을 주고 비닐하우스 환기를 시키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지역 농협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대출 상담부터 예금 관리까지 숫자 다루는 일이라면 자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농가로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경력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박진수는 이 지역에서 3대째 농사를 짓는 집안의 외아들이었어요. 처음엔 성실하고 묵묵한 사람이라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농가 일을 확장하면서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점점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받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이제 너 할 일 없어. 이 말을 처음 들은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농가에 젊은 인턴 직원 2명이 들어오고 남편이 농산물 유통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제가 10년 넘게 해오던 회계 정리, 세금 신고, 거래처 관리 같은 일들을 이제 전문 직원이 한다는 거였죠. 당신이 하던 건 그냥 집안일 수준이었잖아. 이젠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농협에서 배운 게 1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집안일 수준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집에서 제 입지는 이미 그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 임순덕 여사는 더 묘한 분이었습니다. 올해 75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절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우리 집 며느리? 뭐 그냥 농사일이나 거드는 정도지. 동네 잔치나 모임에 가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든 말든 저를 소개할 때는 항상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집에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미경아, 이번 달 임대료 들어온 거 확인했어? 작년에 넘긴 토지 명예, 그거 등기 넘어간 거 맞지? 갑자기 숫자 이야기, 돈 이야기를 슬쩍슬쩍 꺼내시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노인네 건망증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야기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제가 농협 다닐 때 배운 용어들, 세금 신고 절차, 심지어 증여세 계산법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옛날에 내가 다 했지. 회계 장부 정리, 세금 신고. 너 같은 며느리 오기 전까지는 내가 다 했어.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농가 격리를 전담했다는 건 시댁 식구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깊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려니 했죠. 새벽 4시 반이면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죽, 남편 도시락, 농가 직원들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7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나가면 끝이었어요.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요즘 농가 확장건으로 바쁘니까 내가 좀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는 건 항상 저였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집안 대소사 챙기는 것도,
명절 준비하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정은 늘 저를 빼고 이루어졌어요. 농가명에 정리 좀 해야겠어. 남편이 어느 날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옆에는 동네 법무사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명예 정리요? 무슨 명의를요? 토지랑 건물 일부. 세금 문제도 있고 사업 확장하려면 구조 정리가 필요하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농협에서 10년 일하면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거든요. 명의를 정리한다는 건 결국 누구 앞으로 넘기느냐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대화에 저는 끼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무렵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오시더니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단서를 꺼내셨죠. 경증 치매래. 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못할 거야. 남편과 시댁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판단 능력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숫자 이야기만 나오면 또렷해지셨거든요. 미경아, 작년에 임대 수익 얼마 들어왔더라? 3,200만 원이요, 어머니. 맞아. 세금 빼고 실수령액이 그 정도지. 치매 환자 맞나 싶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그냥 가끔 또렷해지는 순간이려니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계획된 연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농가에서도 가족에게도 심지어 제 인생에서도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 저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상자였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데려온 건 5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소개할게요. 앞으로 우리 농가 카페 사업같이 할 파트너예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였죠. 저는 그때 마당에서 고추 모종을 옮겨 심고 있었어요. 흑투성이 손으로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수 씨 아내 한미경입니다. 여자는 제 손을 보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악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최유진이라고 해요. 진수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최유진. 이 지역 건설회사 사장 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카페 프랜차이즈 일을 하다가 귀농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녀를 소개하면서 유난히 목소리 톤이 밝았습니다. 유진 씨가 우리 농가 유휴공간 활용해서 카페 겸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요즘 트렌드잖아요. 농촌 체험형 카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쁜 사업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농촌 카페가 인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 이야기를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잘 됐네요. 그런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아직 기획 단계라서. 확정되면 당연히 얘기하려고 했지. 최유진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만 바라보며 사업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없는 사람 취급이었죠. 그날 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오늘 온 그 여자 뭐 하는 애야? 카페 사업 같이 할 파트너래요, 어머니. 파트너? 쯧쯧. 요즘 세상에 파트너가 어딨어. 다 속셈이 있는 거지. 시어머니는 중얼거리시더니 밥을 드셨어요. 남편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저도 그냥 넘어갔죠. 그때는 정말 단순한 사업 관계인 줄만 알았으니까요. 최유진은 그 이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농가에 들렀습니다.
매번 남편과 둘이서 농가 뒤편 빈 창고를 둘러보고 도면을 펼쳐놓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커피를 내오는 역할뿐이었습니다. 미경 씨, 커피 좀 부탁해요. 남편이 저를 부르는 말투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미경아였는데 최유진 앞에서는 미경 씨였습니다. 마치 직원 부르듯이요. 저는 묵묵히 커피를 끓여 날랐어요. 그럴 때마다 최유진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없이 컵을 받았습니다. 6월 초 남편이 갑자기 명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농가 토지 일부랑 건물 명의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 이후로 식사 시간에도 자주 멍하니 계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계속 말했죠. 사업 확장하려면 법인 설립해야 하거든. 그러려면 토지 명의가 정리돼 있어야 하고. 법인이요? 무슨 법인을 만드는데요? 농업법인. 유진 씨랑 같이 만들 거야. 그래야 정부 지원금도 받고 세금 혜택도 있거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농업법인을 만든다는 건 토지와 건물을 법인 명의로 넘긴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인의 대표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였죠. 그럼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하려고요? 일단 법인 대표는 내가 하고 유진 씨가 공동대표로 들어갈 거야. 지분은 6대4 정도로. 저는요?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혜택 받지. 굳이 서류상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서류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곧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농협에서 일할 때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류에서 빠진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았죠. 진수 씨,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는데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해? 당신 농사 지어본 적 있어? 사업 경험 있어? 그냥 집안일 하던 사람이 무슨 지분을 가져?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농협에서 일했던 걸 완전히 잊은 것 같았어요. 아니, 애초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겠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명예 정리? 그거 누가 정리하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남편이 다독이듯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시 밥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쳐다보셨던 걸요. 그 눈빛이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집에서 제 위치가 뭘까? 아내, 며느리, 아니면 그냥 농가 일 거드는 사람? 다음 날 아침 최유진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더군요. 명예 정리건으로 법률 자문 좀 받으려고요. 거실 탁자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농지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 신청서까지.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광경을 봤어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우리 집 재산을 정리하는 모습을요. 진수 씨, 어머니 동의서는 받으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치매 진단 받으셨잖아요. 법정 대리인 선임하셔야 할 텐데. 아, 그건 제가 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후견인. 시어머니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니 남편이 대신 모든 걸 결정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결정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떨렸어요.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미경 씨, 괜찮아요? 최유진이 돌아보며 물었어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깨진 접시를 치우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 방에 약을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미경아. 네, 어머니. 너 은행 다닐 때 명예 이런 거 많이 받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 많이 봤어요. 그럼 알겠네. 명예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네.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조심해라. 저 여자 심상치 않아. 그 말을 남기시고는 다시 창밖을 보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멍한 표정이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시다니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저를 지키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걸요. 일주일 뒤 남편은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유진은 거의 매일 농가에 왔어요. 어느새 남편 옆자리는 제가 아니라 그녀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가 아닌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버려질 준비가 된 짐처럼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군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7월 중순이었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동생의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이 왔다고 했죠. 새벽 4시 32분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는 울지 못했어요. 울 틈이 없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해야 했고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려야 했고 빈소를 차려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출근 시간에 맞춰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조의금 얼마 낼까? 그게 남편이 제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위로의 말은 없었어요. 적당히 하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1시간쯤 있다가 나갔어요. 농가에 일이 있다고 했죠. 그날 저녁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소파에 앉아 있는데 동생이 물었어요. 형부는? 일 있대. 어머니 장례식인데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한숨을 쉬더니 더는 묻지 않았어요. 제 결혼 생활이 어떤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틀간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은 총 3번 왔습니다. 조문 시간에 맞춰 왔다가 한두 시간 있다 가는 시기였어요. 마지막 발인 날에도 영정 사진을 들고 가는 건 동생과 동생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차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죠. 장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사시던 동네를 지나갔어요. 재래시장, 오래된 약국, 어머니가 다니시던 성당. 모든 게 그대로인데 어머니만 없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모시고 나오니 오후 3시였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울었어요. 납골당 계단에 주저앉아서요. 누나. 동생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응. 거짓말. 안 괜찮잖아. 동생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저는 동생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퍼서만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였습니다. 납골당 주차장으로 내려오니 남편이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담배를 비벼 끄고 말했습니다. 집 갈까? 네. 차는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라디오도 틀지 않았어요.
1시간 넘게 아무 말 없이 운전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농가로 들어가는 길 남편이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미경아, 왜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상 치르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남편이 핸들을 쥔 채 정면을 봤어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 살자. 뭐라고요? 이혼하자는 얘기야.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온 날이었어요. 아직 상복도 벗지 않은 상태였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안해. 타이밍이 안 좋은 건 나도 알아. 그래도 이건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은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어요. 우리 맞지 않아. 너도 느꼈을 거야. 요즘 몇 년간 우리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었잖아. 그게 누구 때문인데요? 당신이 저를 책임 따지자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각자 길 가자는 거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농가 명예 정리하면서 변호사랑 이야기했어.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자고. 당연히 당신 목 챙겨줄 거야. 법대로요? 지금 농가 명의를 최유진 씨 앞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에요?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사업상 필요한 거고 따로 정리해 줄게. 정리라니요. 1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정리라는 게 뭐예요? 크게 소리 내지 마. 이것도 배려하는 거야.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는 건데. 배려.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저를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최유진 씨 때문이죠?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보였어요. 당신이 그 사람 보는 눈빛, 말투, 전부 다요. 미경아, 지금 감정적으로 몰아가지 마. 이건 우리 둘 문제야. 우리 둘 문제가 아니라 당신 혼자 결정이잖아요.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미 결심했거든.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각자 살자는 거죠? 좋아요. 미경아, 농가 가요. 저도 제 짐 싸야죠.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시동을 걸고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농가까지 남은 20분이 2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죠? 최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더 드릴까요? 최유진이 시어머니께 물을 따라드리고 있었어요. 마치 이 집 며느리인 것처럼요. 저는 현관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왔어요? 최유진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제가 손님인 것처럼요. 여긴 왜 와 있어요? 아, 진수 씨가 어머니 혼자 계시면 불안하실까봐 저보고 와 있으라고 해서요. 남편이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미안, 말하는 걸 깜빡했네. 유진 씨한테 부탁했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 장례식에도 제대로 오지 않으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어머니를 부탁했다니요.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최유진이 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에 계셨죠.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방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낡은 수첩을 들고 계셨습니다. 미경아, 앉아라. 네, 어머니. 너 오늘 뭐 들었지? 네. 각자 살자는 소리 들었지?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신 걸까요? 저 여자가 말했어. 내가 집 떠날 거라고. 진수가 곧 정리한대. 어머니, 미경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너 버려지는 거 아니야. 예. 내가 다 준비해뒀어. 걱정하지 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수첩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참아라. 어머니, 이게 무슨... 조용히 해. 저것들이 들으면 안 돼. 시어머니는 다시 누우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수첩을 들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번호, 날짜, 금액들이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의인 한미경.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말, 수첩 속 숫자들, 남편의 이혼 통보까지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짐 정리해. 다음 주까지 나가줬으면 좋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나갈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가는 건 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집을 나가기로 한 날은 7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정해준 날짜였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짐을 쌌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것 치고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친정 어머니가 주신 반지 하나, 캐리어 2개면 충분했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남편이 물었어요. 걱정해서가 아니라 확인하려는 투였습니다. 동생네 갈 거예요. 거기서 알아볼게요. 그래. 정리되면 연락해. 재산 분할 이야기 해야 하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농가 사무실로 갔어요. 최유진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요즘은 아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가에 있었습니다. 곧 이 집 주인이 될 사람처럼요. 금요일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5년 동안 닦고 쓸고 살았던 곳이었어요. 부엌, 거실, 마당까지 모든 게 익숙했지만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침 식사도 거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문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돌아서려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아. 네, 어머니. 짐 다 쌌어? 네.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헛간 가봤어? 헛간이요? 내 친정 물건들 거기 있을 거야. 예전에 내가 가져온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맞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친정에서 가져온 짐들을 헛간에 보관해뒀었죠. 어머니가 쓰시던 재봉틀, 아버지 책 몇 권, 그런 것들이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챙겨갈게요. 그래. 전부 다 가져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헛간은 농가 뒤편에 있었어요. 오래된 창고였는데 농기구랑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죠.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에 낡은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제 이름이 매직으로 적혀 있었어요. 한미경 물건이라고요. 상자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재봉틀, 아버지 책, 옛날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재봉틀 상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상자였어요. 낡은 골판지 상자였는데 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계장부 1990-2020이라고 적혀 있었죠.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장부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으로 쓴 회계장부였어요. 날짜별로 수입과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치 기록이었죠. 장부를 한 권 꺼내 펼쳤습니다. 1995년 장부였어요. 농산물 판매 수익, 임대료 수입, 세금 납부 내역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필체가 정갈했어요.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제가 농협에서 일할 때 봤던 장부들과 똑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정확했습니다. 감가상각, 자산평가, 심지어 세무조정 내역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시어머니가 정말 회계 담당을 하셨구나. 저는 장부를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장부에서 멈칫했어요. 토지명의 이전 마이너스 박진수 한미경.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2015년 3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5년 되던 해였죠. 이게 뭐지?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상가 건물명의 이전 마이너스 임순덕 한미경. 농지 6번 필지명의 이전 마이너스 박진수 한미경. 농협 정기예금명의 변경 마이너스 임순덕 한미경. 페이지마다 제 이름이 나왔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건의 명예 이전 기록이었습니다. 모두 제 앞으로 넘어온 것들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명의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도 없었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0년 12월 기록이었어요. 총 자산정리 마이너스 명의인 한미경. 그 아래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농지 8필지 총 3,200평. 상가 건물 2동 연 임대 수익 4,800만 원. 농가주택 및 부속 건물. 농협 예금 3개 계좌 잔액 1억 2천만 원. 모두 제 명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농가 재산이 전부 제 명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아, 거기서 뭐해?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헛간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죠. 뒤에 남편과 최유진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그 상자나 들고 나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썩은 장부야. 옛날 거 태워버려. 어머니, 진정하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왜 이러세요? 미경이 그냥 친정짐 챙기는 거잖아요. 저 상자, 저거 다 쓸모없는 거야. 버려.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걸요. 그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소리는 지르지만 정신은 멀쩡하셨어요. 가져가라는 거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소란을 피우는 거였어요. 저한테 상자를 가져가라고요. 알았어요, 어머니. 버릴게요. 저는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미경아, 그거 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옛날 장부래요. 어머니가 버리래요. 아, 그래. 어차피 필요 없는 거겠네. 남편은 관심 없다는 듯 돌아섰어요.
최유진은 상자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낡은 종이 덩어리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자를 안고 헛간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중얼거리셨어요. 그래, 다 가져가. 내 거니까. 남편은 그 말을 못 들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캐리어 2개와 상자 하나. 그게 제가 15년 결혼 생활에서 가져가는 전부였어요. 조심히 가.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배웅도 없었어요. 최유진은 거실 창문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농가를 봤어요. 15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요. 차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농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봤어요. 먼지투성이 골판지 상자. 그 안에는 30년치 숫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상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버려지라던 이 낡은 종이 뭉치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걸요. 동생네 집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차를 몰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명의가 정말 제 앞으로 되어 있을까? 장부가 진짜일까? 시어머니는 왜 저한테 이걸 주신 걸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동생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동생이 나와서 저를 맞았어요. 누나,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너질 시간이 없었어요. 이 상자 좀 안전한데 보관해 둘 수 있을까? 그게 뭔데? 내 인생이야. 저는 상자를 들고 동생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자를 열고 장부를 하나씩 다시 봤어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30년간 쌓인 숫자들이요. 그리고 그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너는 선택받은 거야. 동생네 집 작은 방에서 저는 밤새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30년치 기록들. 시어머니의 정갈한 필체로 적힌 숫자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2015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 명예 이전 기록들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 3번 필지였어요. 2015.03 15- 농지 3번 필지 800평 증여자 박진수 수증자 한미경 증여세 납부 완료.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경이 시집 온 지 5년. 이제 진짜 식구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시점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다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6.07 22- 상가 건물 1동 면적 150평 증여자 임순덕 수증자 한미경 2017.11 3- 농지 1 2 4번 필지 통합 증여자 박진수 수증자 한미경 2018.05 17- 농협 예금 계좌 3개명의 변경 기존 임순덕 변경 한미경. 해가 갈수록 이전되는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매번 증여세 납부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였죠. 제일 마지막 기록은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2020.12 18- 농가 주택 및 부속 건물 증여자 박진수 임순덕 수증자 한미경 지분 100%. 그 아래 시어머니의 메모가 있었어요. 이제 다 넘겼다. 진수는 모른다. 미경이만 알면 된다. 때가 되면 쓰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남편이 명예 정리를 한다고 했던 그 재산들이 사실은 이미 제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제 동의 없이 명예 이전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2015년으로 돌아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해 3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건강검진. 2015년 3월 시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며느리 건강검진 시켜준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병원에서 여러 서류를 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검진 동의서라고 하셔서 그냥 이름 쓰고 도장 찍었었죠. 설마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준비하신 거였구나. 증여 서류를 건강검진 서류인 척 제게 받으신 거예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농협대출 보증 서류라고 하시거나 세금 신고 서류라고 하시면서 서명을 받으셨죠. 저는 시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썼어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였어.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확인해야 했어요. 장부만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실제 등기부등본과 통장을 확인해야 했죠. 토요일 아침 9시 저는 등기소로 갔습니다. 농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부탁드립니다. 창구 직원에게 장부에 적힌 집원을 하나씩 불러줬어요. 총 8개 필지의 농지와 상가 건물 이동이었습니다. 신청인과 소유주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소유주입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으시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맞다고요? 정말 제 명의라는 말인가요? 15분 후 서류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펼쳤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한미경, 주소 저희 농가 주소, 등기원인 증여 2015년 3월 15일. 진짜였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한미경, 등기원인 증여 2016년 7월 22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8개 필지 전부 제 명의였어요. 상가 건물 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서류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재지 농가주택 주소, 소유자 한미경, 지분 100%, 등기원인 증여 2020년 12월 18일. 농가주택이었습니다. 제가 쫓겨났다고 생각했던 그 집이요. 그 집의 법적 소유주는 저였습니다. 저는 등기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명예 정리를 한다고 했던 그 재산들, 최유진과 함께 법인을 만든다고 했던 그 토지들, 전부 다 제 거였어요. 제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였죠. 등기소를 나와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계좌 조회 부탁드립니다. 장부에 적힌 계좌번호 3개를 불러줬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계좌들이었습니다. 신분증하고 통장 주세요. 통장은 없어요. 제가 명의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들 전부 고객님 명의에 맞으세요. 통장 분실하신 거예요? 네. 그런 셈이에요. 재발급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30분 후 새 통장 3건을 받았습니다. 창구 밖으로 나와 통장을 펼쳤어요. 첫 번째 통장, 예금주 한미경.
잔액 4,723만 4,580원. 두 번째 통장. 예금주 한미경. 잔액 3,892만 원. 세 번째 통장. 예금주 한미경. 잔액 3,567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장부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은행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다 내 거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빈손으로 쫓겨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어요. 누나 어디야? 점심 먹어야지. 응. 지금 좀 일 보고 있어. 무슨 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전화를 끊고 다시 통장을 봤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모든 게 진짜였어요. 시어머니는 5년에 걸쳐 조금씩 재산을 제 명의로 넘기셨어요. 남편 몰래요.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에는 마지막 주택까지 넘기셨죠. 왜 이렇게 하신 걸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를 지키려고요. 남편이 언젠가 저를 버린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였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장부를 헛간에 숨겨두셨을까? 왜 마지막 순간에야 저한테 주신 걸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알면 안 되니까. 만약 제가 미리 알았다면 표정 관리를 못했을 거예요. 남편한테 들켰을 수도 있었죠. 그러면 남편이 법적으로 대응했을 겁니다. 증여 무효 소송이라든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주장한다든지요. 시어머니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완벽하게 넘기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치매 연기까지 하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셨던 거예요. 친딸보다 며느리를 더 믿으셨던 겁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하자.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연락처 줄게.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재산 분할이요? 무슨 재산을 분할한다는 걸까요? 남편 명의 재산은 이미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변호사 선임할게요. 남편은 아직 몰랐어요. 자기가 명예 정리를 하려던 재산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하나씩 제 앞으로 넘어갔다는 거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조차 제 소유라는 걸요. 저는 가방에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장부까지. 이게 제 무기였어요. 은행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8월 초에 햇살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죠. 15년 동안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남편한테도 시댁 식구들한테도 심지어 저 자신한테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간 지켜온 재산을,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넘겨받을 만큼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통장을 다시 펼쳤어요. 예금주 한미경. 그 세 글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변호사 선임, 시어머니 면회, 남편에게 통보. 마지막 줄을 적으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버렸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0년간 쌓인 숫자들이 지금 제 편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한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강남에 사무실을 둔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정말 치밀한 증여 계획이네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장부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여하신 거예요. 증여세도 매년 공제 한도 내에서 분산해서 납부하셨고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럼 제 남편이 이걸 되돌릴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증여 시점이 최소 5년 전이고 증여세까지 납부 완료됐으니 취소 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미경 씨가 서명한 서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증여 서류인 줄 몰랐어요. 상관없어요. 법적으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설사 속았다고 해도 증여자는 시어머님이시고 수증자는 한미경 씨잖아요. 서로 합의한 셈이죠.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히려 남편분이 곤란해질 겁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없어요. 남편이 이걸 알면 어떻게 나올까요? 당황하겠죠. 어쩌면 증여 무효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보세요.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셔야 해요. 그리고 치매 진단서 문제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치매 진단서, 그게 제일 걸렸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이신지 아니면 제가 의심하는 것처럼 연기였는지 그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저는 농가로 향했어요. 2주 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몰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을 마주칠까봐 걱정도 됐죠. 다행히 남편 차는 없었어요. 평일 오전이니 농가 일하러 나갔겠죠. 대신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최유진 차였어요. 역시 여기 있네. 저는 차에서 내려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손이 떨렸어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제 집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 같았습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여전히 제 집이었죠. 거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봤어요. 최유진이 냉장고를 열고 있었어요. 제가 정리해둔 반찬통들을 꺼내서 확인하고 있었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뭐 하세요? 제가 말하자 최유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어머, 미경 씨? 왜 여기? 제가 왜 여기 오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수 씨가 당분간 오지 말라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저는 시어머니 뵈러 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최유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에 계세요. 근데 지금 주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최유진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경이요. 들어와.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죠. 제가 들어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미경아. 네, 어머니. 넌 왜 여기 왔어? 나갔잖아. 어머니 뵈러 왔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가까이서 봤어요. 2주 만인데 더 야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상자 받았어요. 상자? 헛간에 있던 회계 장부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멍하던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다 봤어? 네. 전부 다요. 그래서 등기소도 갔고 은행도 갔어요. 전부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이제 알겠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왜 제 명의로 다 넘기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미경아, 문 좀 닫아라. 저는 일어나서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치매 아니야. 네, 내가 치매라고 한 거 다 거짓말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진단서는요? 김 박사한테 부탁했지.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사정 얘기하니까 협조해줬어. 어머니, 미안하다, 미경아. 너한테까지 숨겨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진수가 눈치채면 안 됐거든. 남편이 뭘 눈치채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주인이라는 거. 시어머니가 창밖을 봤어요. 진수는 어려서부터 약한 애였어. 착하긴 한데 의지가 없지. 누가 옆에서 부추기면 금방 넘어가. 최유진 씨 말씀이세요? 그 여자만이 아니야. 예전에도 있었어. 진수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들이. 농가 확장하라, 사업하라, 돈 벌라,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이 집은 내가 지켰어. 30년 동안. 남편 박 씨는 농사만 알았지 돈 관리는 몰랐거든. 그래서 내가 다 했지. 회계 장부 쓰고 세금 신고하고 땅 사고 팔고. 그걸 제가 몰랐어요. 일부러 숨겼지. 옛날 사람들 생각이 그렇잖아. 여자가 돈 관리한다고 하면 남자들 자존심 상해하니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근데 내가 왔어. 농협에서 일하던 며느리가. 숫자 볼 줄 아는 며느리가. 어머니, 처음엔 그냥 예뻐서 좋았어. 성실하고 착해서 좋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 이 애가 진짜구나. 이 집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눈물이 났어요.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어. 5년 계획을 세웠지. 증여세 아껴가면서 단계적으로. 왜 제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말하면 티가 나잖아. 넌 얼굴에 다 써 있는 애야. 진수가 눈치챘을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주택까지 넘겼어. 그때부터 이 집 주인은 너야, 미경아. 그런데 왜 치매 연기를요?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진수가 법인 만든다고 하더라. 명예 정리한다고. 그래서 생각했지. 아, 이제 시작이구나. 저 여우 같은 여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최유진이요? 그래. 지역 유지 딸이라면서? 웃기지. 아버지 회사 비투성이야. 내가 다 알아봤어.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최유진 뒷조사까지 하셨다니요. 그 여자 목적은 명확해. 이 땅이야. 농가 카페고 뭐고 다 핑계고 진짜는 이 땅을 가로채려는 거지. 그래서 치매 연기를 하신 거예요? 응. 내가 치매 환자가 되면 진수가 후견인이 되잖아. 그럼 법적으로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럼 진수는 당연히 명의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다 내 거였지.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처음 보는 장난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진수는 끝까지 몰랐어. 자기가 넘기려던 땅이 자기 땅이 아니란 걸. 10년 전에 이미 내 앞으로 넘어갔단 걸.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웃으면서 동시에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미안해, 미경아. 너까지 속여서 내가 쫓겨나는 것도 지켜만 봐서.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때가 되면 알 거라고 믿었어.
내가 장부를 보면 이해할 거라고.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거 너 줄라고 썼어. 진작 줄까 했는데 치매 연기하느라 못 줬지.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 필체로 빼곡히 써 있었죠. 미경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진실을 알았겠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키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 진수는 착한 애지만 약해. 그래서 늘 걱정이었단다. 언젠가 나쁜 사람한테 넘어갈까봐. 너는 달라. 넌 강해. 숫자를 알고 세상을 알고 사람을 볼 줄 알지. 그래서 이 집을 내게 맡긴다. 30년 동안 내가 지켜온 이 땅, 이 집, 이 모든 것을. 진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아들보다 며느리를 믿는 게 죄라면 죄겠지. 하지만 난 후회 안 해. 넌 내 딸이야, 미경아. 진짜 딸보다 더 믿음직한 내 딸. 잘 지켜라. 그리고 행복해라.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내 차례야, 미경아. 내가 주인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미경 씨가 왔다고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속삭이셨어요. 이제 보여줘. 내가 누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서 있었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아, 여기 왜 왔어? 나가라고 했잖아. 어머니 뵈러 왔어요. 어머니는 치매 환자야. 면회는 내가 허락할 때만. 치매 아니에요. 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치매 아니란다. 진수야. 엄마 멀쩡해. 남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너 속았어. 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씩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며느리 말 들어. 이 집 주인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될 테니까.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진수 씨. 서류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정리하려던 땅, 건물, 전부 제 명의예요. 10년 전부터요.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가요. 남편은 서류를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려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그걸 주워 다시 펼쳤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한미경, 등기원인 증여 2015년 3월 15일. 2015년? 이게 무슨... 당신이 읽는 게 맞아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땅, 건물 전부 제 명의예요. 당신이 법인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재산들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증여했다고? 나는 서류에 도장 찍은 적도 없어. 당신은 증여자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증여했어. 내 지분이랑 내 지분 전부 다 미경이한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치매 환자잖아요. 치매 아니란다. 멀쩡해. 진단서는 가짜야. 남편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가셨어요. 가짜요? 응. 엄마가 연기했어. 너랑 그 여자 속이려고. 그 여자가 누구? 최유진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건설회사 사장 딸. 다 알아봤다. 아버지 회사 부도 직전이지. 담보대출만 50억이야. 남편이 휘청했어요.
그게 아니라 유진 씨는 너 이용하는 거야. 이 땅 가로채려고. 말도 안 돼요. 유진 씨는 진심으로 사업 제안한 거라고.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주에 사설 조사 업체를 통해 받은 자료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최유진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였어요.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얻은 공개 정보들이었죠. 최유진 씨, 지난 3년간 4군데 농가에 접근했어요. 전부 똑같은 방식이에요. 카페 사업 제안하고, 법인 설립하고, 땅명에 넘기고, 그건 그중 2군데는 이미 소송 중이에요. 횡령 혐의로요.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거짓말이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소송 기록 다 공개되어 있어요. 저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놨어요.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 씨, 무슨 일이에요? 최유진이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챘는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가족 이야기 중이시군요. 제가 나갈게요. 아니,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어요. 최유진 씨도 들어야 할 얘기니까요. 최유진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법인 설립건이요. 저는 똑바로 최유진을 쳐다봤어요. 진수 씨랑 같이 만들기로 한 농업법인 있잖아요. 네, 그게 어쨌는데요? 무효예요. 네. 법인에 출자하기로 한 토지와 건물, 전부 제 명의거든요. 제 동의 없으면 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요. 최유진의 미소가 굳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수 씨가 분명 남편은 착각한 거예요. 본인 명의인 줄 알았던 거죠. 저는 등기부등본을 최유진에게도 보여줬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 명의로 증여됐어요. 증여세도 다 납부했고요. 최유진이 서류를 낚아챘어요. 눈으로 빠르게 훑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사기잖아요. 사기요? 진수 씨가 본인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도 쓰고 사업 계획도 세웠다고요. 그건 남편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를 속인 건 아니고요. 최유진이 남편을 돌아봤어요. 진수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제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요? 설계비, 인테리어, 견적, 사업자 등록비까지 2천만 원이 넘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랑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랑 한 거니까 남편한테 받으세요. 당신이 일부러 숨긴 거잖아요. 숨긴 게 아니라 몰랐던 거예요. 저도 일주일 전에 알았으니까요. 말도 안 돼. 자기 명의 재산을 모른다고요? 제 시어머님이 제게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남편 포함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내가 일부러 숨겼어. 딱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뭐라고요? 이 집 노리는 사람들 많았거든. 30년 동안. 그래서 내가 지켰지. 며느리한테 넘기고 나서까지. 최유진이 비웃었어요. 이게 지금 짜고 치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합심해서 사기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증여는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세금도 납부했어요. 오히려 최유진 씨야말로 남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다른 농가에서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지금 소송 이건 진행 중이시던데요. 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소송 기록 다 봤어요. 전부 같은 패턴이더라고요. 법인 설립 명목으로 땅명에 받아내고 나중에 원소유주 몰아내기. 증거 있어요?
법원 판결문이 증거죠. 최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진수 씨, 정말 이럴 거예요? 저랑 한 약속은요? 같이 이놈과 키우기로 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유진 씨, 나도 몰랐어요. 진짜로. 그게 지금 중요해요? 당신이 책임져야죠. 하지만 내 명의가 아닌데 어떻게. 그럼 이혼하세요. 재산 분할 받으면 되잖아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최유진이 자기가 한 말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남편이 최유진을 쳐다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으라고요? 그게 당신 목적이었어요? 진수 씨, 오해예요. 제 말은 나가요.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요. 진수 씨, 나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남편이 저렇게 화내는 걸요. 최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뒤로 물러섰어요. 후회할 거예요. 진수 씨도 당신도. 저를 노려보며 내뱉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그러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 변호사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히려 최유진 씨 횡령 혐의로 맞고소할 수도 있고요. 최유진이 더 할 말이 없었는지 방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다 뭐야?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죠. 진수 씨, 이혼 합의서 보낼게요.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죠.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재산 분할? 무슨 재산을? 제 재산이요. 법적으로 결혼 기간 중 증여받은 건 특유 재산이지만 일부는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미경아, 물론 크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많아야 5% 정도래요. 남편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어요. 전 재산의 5%면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시어머니께 인사드렸어요. 어머니, 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잘했어, 미경아.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농가를 봤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집이었습니다. 법적으로요. 아이러니했어요. 쫓겨났던 제가 실제 주인이었다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한미경 씨, 통보하셨어요? 네. 방금 끝났어요.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예상대로였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죠. 이혼 합의서 작성하고 재산 목록 정리하고. 네. 참, 농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유지하시려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단은 유지할게요. 직원들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대로 운영하고. 현명한 판단이에요. 성급하게 처분하면 손해니까요. 전화를 끊고 운전을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막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30년간 지켜온 재산. 이제 제가 지킬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차례였죠. 동생네 집에 도착했어요. 동생이 나와서 저를 맞았습니다. 누나, 어떻게 됐어? 다 말했어. 남편 반응은? 충격받았지.
동생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누나. 이제 누나 인생 살아. 응, 그럴게.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금융 상담 자격증, 소규모 창업 아이템, 반찬 가게 운영. 시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인생 살아라. 행복해라. 저는 행복할 자격이 있었어요. 30년 숫자를 지켜온 시어머니처럼 이제는 제 숫자로 제 인생을 만들 거였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미안.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 통해 연락하세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새 출발이었어요. 버려진 여자의 반격이 아니었어요. 선택받은 여자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농가 앞마당에는 시어머니가 심으셨던 매화나무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예전처럼 새벽 4시 반이 아니었습니다. 여유 있게 씻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창밖을 봤죠. 농가는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헛간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미경 금융상담소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일주일에 사흘 동네 어르신들과 젊은 귀농인들에게 금융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농협에서 10년 넘게 쌓은 경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미경 씨, 이 적금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예금 금리가 올랐으니까 정기예금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다음 달 말까지예요. 제가 서류 정리 도와드릴게요. 상담소는 생각보다 빨리 자리 잡았어요. 입소문을 타면서 이웃 마을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죠.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농가주택 1층은 반찬 가게로 바꿨습니다. 순덕이네 반찬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시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었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제가 직접 만든 반찬들을 동네 분들께 팔았습니다. 미경아, 오늘은 무 나물 있어? 네, 이모. 오늘 아침에 무쳐왔어요. 이 집 반찬은 믿고 먹지. 간도 딱 맞고.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장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네,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저랑 같이 사실래요? 그래도 되겠니? 나는 내 시어머니인데. 이제는 그냥 어머니예요. 저한테는. 시어머니가 우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죠. 고맙다, 미경아. 우리는 농가 2층에서 함께 살았어요. 1층은 반찬 가게, 별채는 금융상담소, 그리고 2층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고 주말이면 같이 장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죠. 미경아, 이 반찬간 좀 봐줄래? 어머니, 완벽한데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내가 30년 했으니까 너도 곧 따라잡을 거야. 우리는 웃으며 반찬을 담았어요. 이혼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한 후 포기했죠. 승산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됐어요. 재산 분할은 제 농협 예금 계좌 중 하나에서 3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재산의 2%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그걸로 새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만난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해.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몰랐어. 유진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알았으면 이미 늦었을 거예요. 남편은 농가를 떠났어요. 서울로 올라가 작은 식당에 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린다고 하더군요. 최유진은 소송을 걸지 않았어요. 걸어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대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른 농가를 알아보러 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런 사람은 또 누군가를 속일 거야. 시어머니가 혀를 차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막았잖아요, 어머니. 그래. 우리가 이겼지. 상가 건물 이동은 계속 임대를 주고 있었어요. 매월 4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들어왔죠. 금융상담소 수익과 반찬 가게 수익까지 합치면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았죠. 오히려 사람들은 저를 찾았습니다. 미경 씨 덕분에 세금 환급 받았어요. 상담소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상담소 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낯익은 차가 들어왔어요. 동생이었습니다. 누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근데 여기 진짜 많이 달라졌다? 동생이 농가를 둘러봤어요. 완전 새 건물 같은데? 간판도 새로 달고. 그래야지. 새 시작인데. 누나, 진짜 잘한 것 같아. 표정도 완전 달라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 동생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맞아. 지금 살아있어. 우리는 함께 2층으로 올라갔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네. 누나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제 사업 시작하려고요. 오, 그래. 뭐 하려고? 작은 카페요. 누나처럼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고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래야지. 우리 미경이처럼. 우리는 오후 내내 수다를 떨었어요. 과거 이야기, 미래 계획, 소소한 일상까지.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동생이 돌아갔어요. 누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너도 행복하길 바라. 동생을 배웅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어요. 매화나무를 보고 계셨죠. 어머니. 응?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거 정말 큰 거였어요. 뭘 받았는데? 믿음이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인 저를요. 그럼 누굴 믿어? 30년 이 집 지킨 게 나인데 다음 30년은 내가 지켜야지. 잘할 수 있을까요? 넌 잘하고 있어. 지금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경아, 너 기억하니? 헛간에서 상자 가져가던 날. 네. 기억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썩은 장보니까 태워버리래요. 맞아.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근데 넌 안 태웠지. 열어봤잖아. 네. 그게 바로 너야. 벌이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사람. 숫자를 믿는 사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니? 숫자들이요. 30년치 기록들.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인생이 들어 있었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부가. 눈물이 났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기쁠 때 우는 거야, 이건. 네.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미경아. 선택된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30년 동안 내가 이 집 지켰어. 이제 내 차례야. 다음 30년은 내가 지키는 거야. 네, 어머니. 잘 지킬게요. 나는 믿어. 너니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매화나무 아래에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장부를 꺼내봤어요. 30년치 숫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갈한 필체로 적힌 기록들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메모가 있었죠. 2020.1위 18 마이너스 모든 명예 이전 완료. 이제 미경이 차례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추가된 메모를 발견했어요. 최근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2025.02 14 마이너스 미경이가 잘하고 있다. 내 선택이 옳았다. 고맙다, 딸아. 눈물이 또 났어요. 저는 장부 마지막 빈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2025.03 15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금융상담소 개소 6개월. 상담 건수 127건. 반찬 가게 매출 안정화. 임대 수익 지속 유지. 그리고 행복. 마지막 줄을 적으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시작한 숫자들이 지금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숫자들이 앞으로 30년을 만들어갈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바람에 매화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쫓겨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지켜온 사람이 믿고 맡긴 다음 30년을 책임질 사람. 그리고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사람.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내일 아침 7시 기상 알람이었죠. 저는 알람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상담소에 오실 어르신들을 만나고 반찬을 담고 시어머니와 저녁을 먹을 겁니다. 평범하지만 제 것인 하루. 누가 뭐라 하지 않는 하루. 쓸모없다는 말을 듣지 않는 하루. 그 하루들이 모여 제 인생이 되는 거였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버리라던 상자가 내 인생을 다시 열어줬다. 그리고 이제 그 상자 안의 숫자들은 제 손에 있었어요. 제가 채워갈 새로운 숫자들과 함께요. 1년 후 미경 금융상담소는 지역신문에 소개됐어요. 귀농인들의 든든한 조력자라는 제목으로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가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명절에는 찾아뵙기도 한다고 했죠.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용서했다고 할 수도 없었죠. 그냥 지나간 인연이었습니다. 최유진은 소식이 없었어요. 어디선가 또 누군가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상담소에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괜찮은 건가요? 여자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예전의 저 같았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저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언해줬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은 꼭 본인이 관리하셔야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그래도 남편인데요. 그래서 더 중요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을 마치고 여자를 배웅했습니다. 여자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천만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여자가 떠나고 저는 상담소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미경 금융상담소.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이었어요. 제 힘으로 만든 제 공간이었죠. 시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드셨어요. 미경아, 저녁 먹어. 네, 지금 갈게요. 저는 웃으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다. 선택된 거였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사람의 숫자가 이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사람을 지킵니다. 버려진 상자 안에는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